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한 2주 앞으로 다가오는 몇 가지 이벤트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1단계는 재정 정책이고 이번에 이제 11월 전까지는 주택 가격이 하단을 잡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연 지금의 경제 상황들 어떻게 보면서 또 우리들은 포모를 뒤따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실제로 고점이라고 아니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그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의 그 인버스 투자가 맞는 건지까지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김경환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하신 그 리포트 잘 읽었습니다. 네네. 그 리포트 제목이 일단 꽤나 흥미로워서 이것부터 여쭤보고 이제 하나하나 예정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리포트 제목이 중국 반등인가 반전인가 라고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뭐 저희가 향후 한 3개월 놓고 보면 단기 반등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반전이라는 부분이 되려면 네. 뭐 오랫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예측들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오른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고, 네. 오늘 말씀드릴 뭐 11월에 확인할 것들, 또 10월에 확인할 것들, 12월에 좀 확인할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있다면 저희가 경제는 굉장히 나쁘지만 그래서 정책이 나왔고 그와 관련된 시장 반응이 좀 더 등락을 통해서 좀 소화하면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앞으로 조금 부동산하고 재정 정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걸 보시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안 사고 저축하고 그럴 줄은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일주일 사이에 경기 부양책 나왔다고 지수가 25% 오를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없었을 테고. 뭐 중간이 없고 예. 저희가 뭐 좀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뭐 상반기에만 봐도 국내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치는 완전히 접은 상태였었고, 맞습니다. 직접 투자가 아니시더라도 중국 관련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배제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또 상황도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양책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한 실효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주시죠. 제가 보는 각각의 포인트만 3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 24일에 이제 잘 알려진 대로 인민은행장이 직접 포문을 열었는데, 사실은 금융당국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했던 그 액션 이벤트는 사실 1월에 비슷한 게 있긴 했었습니다. 인민은행장이 1월에도 지준율 인하나 어떤 뭐 금리 인하 조치 같은 걸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이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했길래 홍콩과 중국 본토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느냐. 일단 제가 볼 때는 1월과 지금 9월이 가장 다른 거 역시 연준이 비컷을 했고, 미국과 중국이 사실 되게 희소성이 좀 있는 게, 이게 동반해서 같이 금리 인하가 중첩되는 시기가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네. 20년 동안 이번 포함해서 이제 3차례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8월에도 중국 갔을 때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이 효과에 대한 어떤 만족도는 매우 높지 않았었습니다. 매우 낮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에 돈이 안 돌고 사실 돈의 부족 문제라기보다는 유동성 함정으로 봤었는데, 네. 어쨌건 간에 이번에 좀 반응을 한 이유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인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중국이 이제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고, 뭐 이 과정에서 아시는 대로 위안화가 최근엔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굉장히 8월부터 가파르게 이제 그 강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홍콩을 필두로 이 어떤 본토로 이 어떤 인민은행의 정책들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단계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결국에 증시부양책을 직접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 될 텐데, 예. 지금 장표를 조금 띄워주시면은, 이거는 뭐 복잡하게 저희가 정리가 돼 있지만 그냥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일부 머니 프린팅을 통해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직접 의지를 좀 보여줬고, 두 가지 조치가 나왔죠. 하나는 그 증권이나 펀드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 채권이나 이런 자산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한도를 지급하는 일종의 네. 대출이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상장기업 입장에서 재대출 형태로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을 이제 주겠다라고 인민은행이 얘기를 했고, 이 금액이 일단 8천억 위안 정도가 나왔는데, 매번 중국이 지준율이나 50bp 할 때 효과가 이제 1조 RMB 정도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준하게 일단 얘기를 했고, 더 중요한 점은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위적입니다만 그래도 증시를 직접 띄우겠다는
그 얘기가 좀 이제 어떤 시너지를 일으킨 것 같고 올해 중국이 4월부터 또 중국판 밸류업 정책을 시행을 하는 상황에서 예. 이제 상장 기업들은 쟁여진 현금이 좀 많고 또 중국 정부 이렇게까지 또 부추기다 보니까 블루칩이나 CSI 300 지수 같은 1등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이제 매집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불을 좀 땡긴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짧게 말씀드리면 정치국회의 같은 경우는 매달 이제 중국 순회 1위부터 서열 랭킹 1위부터 25위까지 모여서 한 회의입니다만 어쨌건 9월 달에 경제 주제로 하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문데 경제 주제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좀 기대를 좀 상회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정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건 소장님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결국에 본토 증시는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제 좀 그 개인들이 미어 터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한 2주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몇 가지 이벤트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정책이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이게 진짜 경제를 붐업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중국이 저희 예측대로 가지 않고 계속 저희가 살아나라 해도 네. 계속 디플레이션 압력이 시달렸던 거는 경제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 또 탈부동산 정책 하에서 부동산 관련된 이런 내수 수요가 안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뭐 어떤 부분이라도 그게 주식이든 혹은 뭐 물가든 간에 가격을 좀 올리는 조치가 나온다면 사실 의미가 있긴 하고요. 증시가 분명히 단기엔 이렇게 올라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정책 없이는 어려울 텐데 저희가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통화 정책은 약간의 이제 방패 개념이고 실제 이제 공격이나 창을 역할을 하는 거는 재정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그 외신도 최근에 각각 재정 정책의 규모에 대해서 추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연이 되는 자리가 이제 곧 열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3달에 걸쳐서 보셔야 될 이벤트 한 3가지를 각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정책 관련해서 이벤트가 좀 있는데요. 그 장표를 좀 띄워주시면 중국이 이제 3월에 하는 전인대에서 공식적인 재정 적자율은 뭐 GDP 대비 3%씩 이렇게 설정을 하지만 보시는 이 초록색 선 점이 찍혀 있는 초록색 선은 뭐냐면 광의의 넓은 개념의 이제 재정 적자율을 의미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총 GDP 10% 정도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특별 국채라든지 그 해마다 구멍이 난 이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발행하는 이제 특수한도의 어떤 대출이나 국채가 들어가는데 그 이번에 보셔야 되는 이벤트는 언제 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이제 17일 정도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 전인대 상임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재정 정책을 1차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매년 이제 10월 달에 전인대라고 하는 3월에 하는 국회 성격의 행사를 전체 전국 대표를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전인대가 상시 기구가 있게 되고 상임위가 그 해에 이제 예산이 빵꾸난 부분, 구멍이 난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땡겨올 부분들을 미리 추경을 하고 예산을 잡게 됩니다. 이게 작년에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있었고 네. 이번에 워낙 지금 뭐 글로벌리 다 예의주시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이벤트가 아마도 조금 땡겨서 주중인 뭐 수목금 이렇게 친다면 뭐 15, 16, 17 뭐 이때부터 이제 가능성이 좀 있고 이게 열리게 되면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규모가 발표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는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면 일단 재정 적자율이 작년에 추가로 이제 10월 달에 추경한 규모는 특별국채 1조 RMB 정도. 네. 앞서서 소장님이 얘기하신 중국 GDP가 지금 120조에서 한 115조 RMB니까 예. 1조 RMB가 GDP 대비 한 1%보다 좀 못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엔 1조 RMB를 특별국채를 새로 찍는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최소한 2조 RMB 이상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 외신 보도에서 뭐 10조 RMB다 뭐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저는 그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있고 최소한 채권 시장이 국채 발행 때문에 두려워할 정도의 규모라면 최소한 한 2조 RMB 이상이면 어느 정도 충족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재정 적자율이 늘어나면 일단 올해 들어서 부족분을 메우고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쓸 지출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시장은 10월, 11월까지 중국의 뭐 PMI가 됐건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올수록 이제 배드 이스 굿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 자리에서 재정 적자율이 충분히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10월에 저희의 숙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이제 쉽게 보실 수는 없지만 그 주가보다 오히려 채권 금리가
중국이 더 빠르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몇 년 동안 미국 국채 금리만 받고 오늘도 제가 지금 이 자리 들어오기 전에 오랜만에 미국 국채 금리가 4%에 갔는데 네. 중국도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메인 금리인데 재정을 세게 쓴다고 가정을 하면 국채 금리가 알아서 공포를 느끼고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저희가 보고 있고 재정을 저희가 봐야 우리나라한테까지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있어서 뭐 네. 중국 소비주든 화장품이든 뭐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율을 먼저 10월에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20일 정도, 10월 20일 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정 적자율 얘기하다가 이거면 약간 중간을 건너뛰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번 정책이나 이 정도의 부양이 나온다면 중국의 주춤하고 있는 소비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어떤 재정 정책이 나오더라도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은 역자산 효과가 워낙 심했고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재정 정책만 가지고 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는 사실은 성장률에 준하는 수준의 소비 성장이 나오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올해도 중국의 재화 소비는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한 2%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에 사실 중국 성장률이 4에서 5%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소비가 4, 5% 정도는 돼야 앞서서 소장도 얘기한 뭐 벼락거지가 된 느낌을 중국 소비자들이 주고 있는데 내년에 최소한 성장률에 준하는 4, 5% 정도가 나오는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까지 기대를 하려면 사실은 재정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오른다든지 네. 대도시가 좀 안정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재정 정책이고 저희가 경험상 중국의 모든 실적 또 생산자 물가 모든 가격 지표들은 재정 적자율에 후행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적자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말짱 도루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중국 증시가 뭐 빈집이어서 급등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급등한 건 그렇다고 치는데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사상 누각이 아니고 이어지려면 최소한 재정 정책이 GDP 대비 2% 이상의 어떤 적자율을 가져가면서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뭐 3에서 4조 RMB가 발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이제 용도로 이걸 발행해서 쓸 거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뭐 절반은 소비를 쓸 수도 있고 절반은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소비 쪽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진다면 저희가 고가 소비는 아니더라도 중국 관련 소비재나 중국의 소비 경기를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정도가 이제 첫 번째 10월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재정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근데 펌프라는 게 그다음부터 펌프질을 해서 물이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팀장님이 시장 그 자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시장이 바라고 있는 그러면 현실적인 추가 부양책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2단계, 3단계가 결국에 추가 부양이나 부동산에 대한 체크가 될 텐데 사실은 현재 단계에서 볼 때 재정 정책이 거의 추가 부양책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나 뭐 지준율 인하 같은 것들도 연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선물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시장이 가장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게 저희가 이제 4분기에 두 번째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지만 인위적으로 제가 두 번째 단계 얘기를 좀 연결해서 좋습니다. 좀 붙여서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부동산 얘기 좀 드릴 건데요. 장표를 조금 띄워주시면 지금 보시는 그림의 상단에 있는 그림은 중국의 준공률이 떨어지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 네.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3년간의 조정을 겪었지만 이게 준공, 완공 문제가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들을 안 사려고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민은행장이 금리 인하를 하고 지준율 인하하고 뭐 부동산 관련해서 LTV를 올리는 조치를 하더라도 집을 살 만한 어떤 리스크가 낮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기는 좀 어렵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건설 경기는 이번 부양책을 통해서도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그 중국의 주택 가격 추이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내려가고 있는 게 초록색 선이 이제 중국의 기존 주택, 구축이나 살고 계신 집들이 이제 매매되는 가격이고 보시는 이제 회색 선은 올라가는 것들이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은 떨어져야 되고 이제 주택 가격은 하향 안정화돼야 되는데 저희가 11월에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취했던 조치들은 사실은 건설 경기를 살리거나 인프라 투자가 확 촉진되는 것들은 좀 단계에 어렵고요. 예. 저희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쪽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중국 상해에 갔을 때도 부동산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건설 경기는 어렵다.
이거는 뭐 웬만해서 살아나기가 좀 어렵고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대도시의 주택 가격 정도인데요. 참고로 이번 일주일 동안 중국이 국경적 연휴 동안 사실 상해나 북경,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선 도시들의 경우는 주택 매매나 혹은 임장 횟수가 급증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작년 베이스가 너무 낮아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판단해드리기가 조금 모호하고 저도 텔레그램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각 정보를 올릴 때 네. 임장 횟수도 급증했고 뭐 션전시나 베이징시에서 뭐 난리가 났다고는 전달을 해드리곤 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2, 3주 있다가 이제 주간 단위의 거래나 가격에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11월까지 시장이 아마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1월에 주택 가격마저도 대도시가 안정이 되고 주식과 주택 가격이 3년 만에 어떤 시너지를 좀 가지면서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더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소비 쪽에 더 큰 임팩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1단계는 재정정책이고 예. 10월 20일에 전인대 상임위 그리고 이번에 이제 11월 전까지는 주택 가격이 살아난다고 하기엔 좀 여전히 무한하고 하단을 잡는다. 가격이 잡았다. 그러면 소비에 지장을 줬던 요인들이 상당 부분 좀 제거가 될 것 같고 또 아시겠지만 11월이 중국이 뭐 광군제도 있고 예.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내구재 소비나 특히 핸드셋 같은 스마트폰이나 가전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진작이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추가 부양에 대한 얘기를 3단계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이제 상순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아마도 이제 중국은 즉각적으로 바로 증시나 또 은행 자본 확충 또 지준율이나 이런 조치들을 추가로 취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 아마 새로운 게 있다면 은행권에 대한 대형은행의 자본 확충 이슈가 좀 있을 거고 증시 부양책을 이번에 이제 직접 이제 돈을 인젝션해주는, 직접 넣어주는 조치를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11월에 좀 확인할 수 있는 추가 부양이 될 거고 무엇보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1월 하순쯤에 가서 또 9월에 했던 이번 정치국회의 같은 회의를 열게 되고 또 12월에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경제공작회의라는 걸 하게 되는데 내년에 대한 설정이 어떨 건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분명히 수급과 개인이나 외국인의 포모로 어느 정도 더 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재정도 확인하고 내년에 이제 목표도 확인해야 되는데 네. 참고로 지금 잠깐 장표 띄워주시면은 성장률은 올해 뭐 4.8, 4.7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블룸버그 기준의 올해와 내년의 성장 예상치를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올해가 4.8, 내년이 4.5입니다. 그 현재 저희가 갔을 때도 많이 들은 얘기가 시진핑 주석이나 수뇌부가 현실을 인정하고 내년의 성장 목표를 4.5로 낮출 것 같은 액션을 할지 혹은 여전히 현실은 4.5 같이 나오지만 5%를 여전히 유지를 올해처럼 하면서 내년에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중국은 이제는 팬데믹 후유증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구조상 수출과 소비가 양립하기 어렵고 수출만 좋아서는 소비가 좋아질 수 없고 내수가 안 좋다는 걸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목표를 내년에 만약에 똑같이 4.5로 낮추고 우리는 질적 성장이나 제조업이나 기술 쪽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시장의 반등은 지속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번 연말 회의에서 똑같이 재정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소비에 중시를 하겠다라고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 5% 성장을 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드린 이유가 중국은 분명히 내년에 아주 장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2010년의 GDP 총량을 2030년에 2배로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러려면 내년에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4.7% 정도의 장기 성장률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4.5를 제시한다는 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걸 낮추고 네. 우리는 그냥 법을 빼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조치들이 결국에는 뭐 뒤통수라고 표현드리면 그렇지만 또 그냥 바닥잡기였다 정도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이 회의까지가 3단계 확인 사항이고 저희가 아마 뭐 다음 방송에 불러주시면 최근에 빌드업이 이렇다. 그래서 내년에도 죽어도 5%는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가게는 어차피 본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니까 네. 중앙정부만이 돈을 쓸 수 있고 중앙정부가 이제는 진짜 부채를 엄청 더 일으켜서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석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시는 게 장기 강세장에 어떤 더 추가로 저희가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내용에 대해서야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건
특히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측에서 장기 성장률 목표 얘기를 해주셨지만 워낙 뭐 두루뭉술하게 얘기한다 할지 아예 수치를 얘기 안 하는 경우들도 막 있다 보니까 그 스탠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결국에는 한 달 뒤에 팀장님을 다시 모시고 뭐 설명을 예,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제가 같습니다. 가급적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아까 10월 20일 전후로 한다는 전인대 상임위에서 네. 2조 RMB 이상을 찍고 내년 이제 계속 구멍 난 걸 내년 걸 땡겨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시게 되면 시장이 알아서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희소한 데이터긴 합니다만 중국의 국채금리도 꼭 보셔야 된다고 느끼는 게 국채금리가 계속 빠지면 사실 주식은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최소한 하단을 잡고 특히 장기금리가 중국이 계속 빠졌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두려움을 채권 시장이 느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그 주식의 경우는 아무래도 내년에 기대를 땡겨오고 장기적으로 비관론이 전환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주식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내수가 더 중요한 상황이고 중국은 지금 미국 대선보다는 이제 내부의 정책들의 실효성 그리고 재정 정책의 적극성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올해 이 10월, 11월, 12월에 이런 각 단계별 확인 사항들이 좀 확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를 바라볼 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주 중에서 내수주 중심으로 로테이션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또 똑같이 중국의 수출주와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계속 어떤 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 증시의 추가적인 뭐 반등 혹은 더 장밋빛으로 본다면 반전이 일어나려면 주요한 세 가지 이상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도 중국 증시가 오르는 동안 국내 중국 관련주랄지 뭐 유통과 관련된달지 뭐 화장품 관련된달지 오르긴 올랐습니다. 과연 우리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중국 증시가 오르는 부분이 좀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외국인과 개인의 포모나 과소 비중을 좀 채우는 과정이라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수급도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는데요. 네. 아마 중국 경기가 이번 부양책이 설사 다 나오더라도 경기가 오르는 데까지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이 필요할 수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선택해야 될 상황은 아무래도 건설 경기라든지 중국의 이런 투자 쪽 경기 쪽은 빠른 회복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이 부양을 쓰면 좀 투자 관련제나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를 고르시는 게 맞지만 예. 사실은 조금 이번의 경우는 소비 쪽에 좀 가까운 전략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중국의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화학 정도, 그러니까 투자와 소비 사이에 있는 화학 정도가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소비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고가 소비 쪽이나 명품이나 이런 쪽보다는 대중 소비에 좀 가깝고 중국의 전자상거래나 소비재 쪽에 좀 특화시키는 전략으로 포커싱을 맞추시고요. 저희는 10월 달과 11월에 부동산과 재정정책 데이터를 필히 확인하셔야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이야 저희 가능하겠습니다만 중국이 정말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오르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확인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좀 더 공격적으로 보실 수 있는 계기가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좀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여전히 보수적인 정책이 나오고 하향 조정이 있다면 중국 주시장이야 뭐 조금 더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국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낙수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시고 지금 소비에 대한 부분이 틀리진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재정 없이는 쉽지 않은 구조로 좀 보시면서 조금 이번 이벤트들을 두 가지를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섹터군이나 아니면 산업군들 보면 중장기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이신 것 같고 지금 이 뭐 종목군들 대중 소비 쪽으로 먹히는 쪽은 결국에는 이제 쇼핑 시즌까지만 해당되는 거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결국 앞에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그 전제 조건들이 달성이 돼야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결국엔 그렇습니다. 네. 중국 장기금리가 계속 빠지고 위안화 강세가 중단이 되고 또 부동산 데이터가 살아나지 않는다. 혹은 바닥을 못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거고요. 만약에 쇼핑 시즌과 함께 저희가 검증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진전이 있고 개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물론 이제 저희가 3분기까지는 중국 경기가 매우 나빴습니다만 국내 실적 입장에서는 4분기 후반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는 일부 중국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은 실적에도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커버는 아닙니다. 뭐 오리온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예. 대체로 이제 그런 쪽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팔로우하는 부분을 좀 차분하게 보시면서 중국 증시 가는 거야 뭐 저희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국내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정책들을 하나하나 조금 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위해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후에 팀장님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저는 전화드리겠습니다. 항상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정책들이 나왔고 또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1, 2부에 거친 중국 특집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김경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